오늘 우리 이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게 뭐 너무 포괄적인, 다 생각하시겠지만 이 두 단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서 여기에서 다루는 그 중요한 개념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이제 좀 제한해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텍스트에서 마르크스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산당 선언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공산당 선언 앞이나 또 그 한참 뒤에 마르크스 썼던 다른 텍스트에서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은 잠깐 언급을 같이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주제를 공산당 선언의 용례, 공산당 선언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쓴 바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19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 좌파라고 불려지는 정치 노선이 거의 하나로 통일이 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좌파의 대표이자 중심 세력이 되잖아요. 되고 이제 이게 20세기 후반까지 쭉 이어졌던 거죠. 물론 이제 20세기 후반에 서구에서 신좌파라는 이름으로 노동 중심 마르크스 노선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중심의 좌파와 다른 노선을 주장하는 좌파 운동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우리가 좌파 또 노동운동의 이념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게 역사적 사실이죠. 본인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이념 안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보려면 마르크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끝에 가서 이 마르크스의 텍스트상의 발언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는 간략하게만 좀 언급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고요. 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마침 지금 책을 냈기 때문에 강의 준비를 따로 안 하고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갖고 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문 나눠드린 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책에서 공산당 선언 2장에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공산당 선언 2장에서 프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으로의 상승과 민주주의라는 게 명시적인 구절이 이제 나오죠.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 구절의 의미를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장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혁명의 전개 과정을 좀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 혁명의 첫걸음은, 첫 단계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으로의 고양 민주주의의 쟁취다. 이렇게 이제 한글판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거의 다 이 부분 번역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번역한 거고요. 이제 많이 보는 박종철 출판사 판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 권력의 장악, 즉 민주주의 쟁취가 노동자 혁명의 첫 단계다.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지배계급으로의 고향을 조금 의미를 풀어서 정치 권력의 장악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근데 이거는 뭐 의역하거나 자기가 주관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고요. 1장에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정치 권력의 장악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상으로 같은 거니까 오히려 헷갈리지 않게 표현은, 독일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상으로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기로 했던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그래서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요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조금 의미를 확장시켜서 좀 광범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단순하게 정치 권력의 장악보다는 조금 더 풍부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책이나 또는 어떤 이제 그 해석자들에 따라서는 이 문장이 단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혁명의 첫걸음이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거고 그 다음이 민주주의 정치고 이걸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이 정치 세력 중에서도 있었고 이론가 중에서도 있고 한글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이제 발표문에도 나와 있지만 독일어 발표문 첫 페이지의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독일어 원문이 있죠. 보시면 명백하게 이게 동격으로 쓴 거거든요. 그렇죠. 동격으로 쓴 거여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으로 고양되는 거. 지배를 고양이 이제 직역이에요, 직역. 그래서 그 에어헤븐 데스 프롤레타리아트스 수고 헤어시안된 클라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직역하면 지배하는 계급, 지배 계급으로 에어헤븐 이제 고양되는 거, 상승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걸음, 첫 단계다. 이렇게 이제 쓴 걸 제가 직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오는 거는 그 유럽어에 흔히 쓰는 동격 표현이죠. 이 두 개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맥락으로 봐서 앞뒤 문맥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한글 번역이나 영어판 번역처럼 이 둘의 관계,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국으로 고양되는 것이 곧 민주주의 정치다라고 해석하는 게 대체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문장상으로 문맥상으로 문장상으로 보더라도 이견의 여지가 별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단계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러니까 이제 해명해야 되는 건 오히려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 계급이 되는 것이 왜 이게 민주주의 정치냐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관계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해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이 말 그대로의 의미로 보면 이게 좀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적인 주장하고 조금 어긋나는 모순되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라는 건 이제 저 발표문 첫 단락에 요 발표문 준비해서 간단하게 썼는데요. 마르크스의 텍스트 안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나와요.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는데 맥락에 따라 되게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제일 본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뭐 레닌 책에서도 그러기도 하는데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그냥 줄여서 민주주의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다른 의미로 이렇게 여러 번 쓰입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똑같은 민주주의란 단어라도 문장 속에서 어떤 뜻을 가지는가가 다 달라지는데 본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한테 민주주의는 사실은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리는 것의 의미가 있죠.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한 단어인데 말 그대로 대중의 자기 지배, 자기 통치.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분리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실제로 간단하게 말하면 지배 관계가 없는 사회. 그게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인 거죠.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반민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주 본질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는 무계급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널리 알려진 마르크스주의 그 민주주의관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자명하죠. 누군가가 스스로 통치하려면 그 바깥에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계급 또는 계급 관계라는 것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계급 관점에서 봤을 때 무계급 사회인 거죠. 무계급 사회로서의 공산주의 사회만이 여전히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나 어떤 사회적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확산된다 하더라도 훨씬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이다라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지배 관계가 없어져야, 그러니까 지배 계급, 피지배 계급이 둘 다 사라져야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본 거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 계급이 되는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 계급이 되면 피지배 계급이 있다는 거고 그 피지배 계급은 이전의 지배 계급이었던 착취자 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된다는 거는 되게 자명한 건데 그럼 여전히
지배 피지배 관계가 남아 있을 텐데 이걸 왜 민주주의의 쟁취와 같은 의미로 보았느냐? 이제 이걸 해명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명하는 방식은 아까 전제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마르크스가 여러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본질적인 의미에 그 다음에 단어의 원래 사전적 의미로서는 대중의 자기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무계급 사회만이 온전한 민주주의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현실은 지금 아직 무계급 사회가 도래하지 않은 자본주의라는 계급 사회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는 완전히 민주주의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못하냐? 그렇지는 않죠. 마르크스가 보기에 역사는 진보하는 거고 그 진보 속에서 민주주의가 더 많이 실현되는 사회나 국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회도 있는 거죠. 사회의 민주주의란 척도로 봤을 때 사회의 발전 정도는 상이한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민주적인 사회와 덜 민주적인 사회 사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말한 민주주의는 무계급 사회로서의 본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으로 보양되는 그 자체가 완성된 공산주의의 실현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이전보다 더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한 공산주의 무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확장되는 사회.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의 고향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물어보면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으로 고양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길래 이게 민주주의의 쟁취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이거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마르크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구절에서의 민주주의 쟁취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 완전한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더 발전된 확장된 민주주의라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그 무계급 사회에서의 완성된 민주주의와 더 가까울수록 민주주의가 확장된 거고 그것과 거리가 먼 사회 상황일수록 민주주의는 덜 확장된 축소된 덜 민주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로 보양되는 노동자 계급 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이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더 민주주의를 확장시켜서 무계급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말 그대로 문맥 그대로 글자 그대로 공산당 선언의 작구를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노동자 계급 운동의 첫 번째 단계가 지배계급으로 보양 혹은 정치 권력의 장악, 국가의 장악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뭐 하냐는 내용이 공산당 선언의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죠. 이걸 갖고 뭐 권력을 장악해서 이거 뭐 한다 그러죠? 바로 사회주의적 조치들을 실현하는 게 그 다음의 과제이죠. 첫 번째 단계는 정치 권력의 장악, 국가의 장악 혹은 지배계급을 고양인 건데 이게 민주주의의 쟁취와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이 권력을 갖고 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민주주의 쟁취일 수도 있고 오히려 민주주의 후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급이 국가 권력을 또는 정치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계급이 장악하면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계급이 장악하면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건적 계급이나 부르주아 계급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제대로 확장될 수 없었다는 게 이제 마르크스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어떤 일이에요? 바로 사회주의적 조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생산력의
국가 수중으로의 집중부터 시작한 해서 생산력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과제를 그 다음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죠. 마르크스가.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변화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현의 방식들인 거죠.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국가 권력의 장악이든 뭐 지배계급의 고양이든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하든지 간에 우리가 분과를 굳이 사회의 어떤 영역을 나누자면 정치 영역에서의 문제예요. 그렇죠?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라고 분류하는 인간의 행위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행위는 뭐죠? 그 다음 단계는 정치 영역에서 계속 뭔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좁게는 경제 영역, 좀 넓게는 사회 영역에서 하는 조치들인 거예요. 이게 왜 그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학 얘기했으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발전의 단계를 얘기를 하면 정치의 영역에서 계속 뭔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이게 주로 이제 사상사적 맥락이 좀 있죠. 마르크스가 이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정치적 실천에 나선 그 무렵에 그 이전에도 이미 사회변혁 사상, 운동들이 존재했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운동들이나 사상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 선언 3장 4장이 마르크스가 자기가 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쓸 때 당대 또는 바로 전 시대에 존재하고 있던 주요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쭉 정리를 해서 비판하는 작업을 3장 4장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게.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이걸 더 완성된 형태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르크스 이전에 있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를 분류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후대 학자들도 그 방식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당대 자기들도 그 분류에 동의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데 크게 두 노선이 마르크스 이전에 경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정치혁명의 노선이고 하나가 사회변혁의 노선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정치혁명의 노선은 뭐 블랑키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혹은 이제 아나키스트들 중에 일부 이런 사람들처럼 국가 권력의 핵심만 장악하면 세상은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쿠닌주의자들이나 뭐 블랑키주의 이런 사람들처럼 무장한 소수의 집단이 정부 청사나 시청사나 이런 데 가서 공무원들 쫓아내거나 붙잡은 다음에 종을 땡땡 치면서 혁명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이제 드디어 혁명 정부 수립을 선언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실제로는. 근데 여전히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만 하면 세상은 곧바로 다른 별도의 실천 없이 자동적으로 더 좋은 사회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한다라는, 지금 보면 우리가 좀 공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뿌리 깊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옵니다. 현대까지도. 그래서 이거를 정치혁명의 노선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러니까 권력 장악만, 나중에 되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되면 의회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의회주의 전술이 여기 이 사상과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장 봉기든 아니면 대중의 총파업을 통한 혁명이든 아니면 의제의 선거에 통한 방법이든 간에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집권 세력이 되기만 하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 우리나라 그 386 운동권들 그 비슷한 생각 갖고 자기들만 권력 잡으면 세상이 다 바뀐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노선인 거죠. 정치 권력만 장악하면 사회적 변화는 자동적으로 수반된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정반대편에 있었던 생각이죠. 그러니까 정치 투쟁이나 정치 권력 장악 같은 거를 아예 거부하거나 무관심했던 거죠. 이 노선에서는 이제 대체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아주 부분적인 사회적 계량들이 축적이 되면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소생산자들의 연합을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다음 경제적인 교류의 방식을 부등가 교환을 등가로 하는 방식을 고안을 하거나 상속을 폐지하거나 중한의 협동조합 중앙회 같은 데서 금융적 지원을 해서 소생산자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해서 안정적 경제활동을 하게 하거나 등등의 사회적 실천들, 나중에 가면 이제 윤리적 실천들을 하고 결합해요. 그래서 술, 담배를 안 하거나, 이때는 담배는 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금주협회, 그 다음에 윤리적 무장 등등의,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 쟁취와 무관한 다른 사회 변혁 활동들을 해야 되고, 오히려 정치 권력 쟁취에 나서게 되면 운동이 오염되거나 타락하거나 똑같이 권력욕에 불타는 이전 투구하는 그쪽으로 빠져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제일 대표적인 게 막스 당대의 프르동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들의 건설이라는 그 사회적 실천의 누적이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정치 추정을 배제하는 거죠. 이 두 노선이 실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크게 이 두 가지 노선이다라는 걸 당대에도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마르크스는 이게 되게 틀린 생각이라고 봤던 거죠. 이게 왜 분리돼야 되는지를 마르크스는 이제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건 잘못된 접근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해서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드는 게 이제 마르크스 초기의 중요한 사상적 과제였거든요. 근데 그 마르크스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이 정치 변혁과 사회 변혁 중에 마르크스한테 사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사회 변혁이죠. 왜? 우리가 국가 권력 장악이 최종적인 게 아니라 이건 첫 단계일 뿐이고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사회로 가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계급이 철폐된 새로운 사회의 그러니까 사회의 작동의 구조적인 원칙이나 근본적인 원리가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사회의 정치 권력을 뺏고 말고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는 당연히 최종적인 목표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란 사회 변혁이에요. 근데 이전의 사회혁명, 사회변혁 노선과 본질적으로 다른,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사회변혁이 정치 투쟁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첫 단계에서의 실천이 없이는 사회변혁이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구절이 등장을 한 거예요. 노동계급 혁명운동의 첫 단계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을 고양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변혁의 조치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변혁의 조치는 정치와 무관한 부분적이고 소규모의 윤리적 실천들의 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마르크스의 또 다른 중요한 태제가 여기 이제 곁들여져야 되는 거죠. 공산당선은 역시 이제 잘 알려진 구절 하나가 이 논의하고 연결되는데요. 바로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아주 중요한 태제가 나오죠. 공산당선언부터 말년까지 계속 유지됐던 마르크스의 국가가 뭐라는 거야?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공동위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한마디로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이 계급 지배를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국가라는 거죠. 이때는 고대 국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당대 19세기 중엽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던 역사상 유례 없는 새로운 정치체였던 근대 국가. 바로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조선 이런 국가를 가리킨다기보다 근대 국가. 이 근대 국가가 바로 부르주아 계급의 수단이다. 이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치는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의 신급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회의 본질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관계인 부르주아 계급의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 자체로 절대 악도 아니고 국가가 그 자체로 최종적인 사회 모순의 근본도 아니라는 거죠. 국가는 자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구조의 정치적 표현인 거죠. 따라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만으로는 애초에 국가 자체가 모순의 그 악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의 가장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는 혁명이 끝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국가 권력을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빼앗아 오는 게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회 변혁의 행위들이 상당히 중심이 되어서 사회주의적 조치들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 실행하고 확장시킴으로써 사회의 무계급 사회적 요소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서 우리 여기서 다루는 주제로 하자면 더 민주적인 사회로 점점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과정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이 정치혁명 이후의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사회적 혁명의 첫 번째 단계이자 중요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최종적 목표일 수는 없다는 것이 막스주의 아주 중요한 입장인 거예요. 자, 이제 국가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하고요. 여기까지는 뭐 좀 정리가 되셨죠? 뭐 좀 다 아시는 얘기 같은데 얘기해놓고 보니까. 자, 이제 근데 사실은 이 문맥상으로나 텍스트상으로는 되게 좀 명백하고 잘 알려진 이 사실이 실제로 마르크스주의 운동이나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항상 그렇지라고 모든 노동운동 세력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 동의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그렇죠 어렵지 않게 또 오해의 소지 별로 없이 명료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나 해석에 기반한 실천은 이렇게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게 또 이제 역사적인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노동운동의 중심이자 발상지였던 서유럽의 경우만 하더라도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서유럽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운동의 주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었죠? 정치주의로 부르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장악, 이때는 주로 국가 권력의 장악에서 혁명적 수단이라는 것도 배제한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 권력의 장악, 즉 의회에서의 다수당이 되어서 집권당이 되는 것. 이것이 곧 사회주의 혁명과 거의 동의어가 되죠. 그래서 다른 실천이나 더 이상의 사회적 변혁의 목적은 배제되는.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또 그 당시에는 수정주의라고 불렀던 노선이 오히려 서유럽에서 대세가 되죠. 그래서 정치 물론 그 사람들도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거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국가 권력을 합법적 수단인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모든 노동운동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기능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료하게 공산공선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현실적 실천이나 후대의 이론적인 계승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또 단일하게 운동이나 이론이 전개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정치주의적인 경향은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역사 내내 아주 뭐 주기적이지 않지만 아주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역사책들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마르크스가 이렇게 분명하게 공산주의 계급이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마르크스주의 노동운동을 했던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이 과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과제는 혹은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날지는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정치 권력의 장악 심지어 정치 권력의 부분적 장악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참여죠. 기존의 지배계급 내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까지도 감수할 정도로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로 이 정치 권력의 장악이라는 혁명의 첫 번째 단계에 중요한 무게를 싣는 이런 경향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날까? 이런 거는 좀 연구의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이제 자기들도 그걸 뒷받침하는 온갖 이론들을 다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베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사회주의가 된다. 계량의 축적으로서의 혁명이라는 논리.
이제 그 당시 이걸 진화주의라고 불렀어요. 19세기 말에. 이볼루셔니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계량적 행위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양질 전환의 방식도 아니고 진짜 축적만으로, 누적만으로 사회주의는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노선에서는 민주주의 의미가 되게 변화해요. 그러니까 혹시 아시나요? 베른슈타인이나 수정주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란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게 되죠? 바로 정치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민주주의 말의 의미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만 장악하면 우리는 사회주의 실현할 수 있어. 그것도 합법적으로 의회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실현 가능성 높고 제일 바람직한 거야. 라고 결론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 정의가 바뀌어버려요. 민주주의는 바로 부르주아의 입헌적 질서를 존중하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선거가 돼요. 선거. 의회제와 선거라는 제도가 민주주의 전부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거 바깥의 방법이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이거나 테러라고 규정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서유럽 사민주의자들이 혁명적 실천을 테러 혹은 독재라고 불렀죠. 그 용법이 20세기 내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방공교에서 코미디 민주주의 반대말 공산주의라는 구도가 왜 발생하냐, 바로 이거에서 나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절차적 민주주의로 협소하게 왜곡시켜 버리면 그것이 아닌 다른 실천이나 최종 목표를 가진 정치적 운동은 다 반민주주의, 독재 혹은 테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그 마르크스가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 무계급 사회로 만들려는 최종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있고, 이 최종적인 단계 사회에 가서야 온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마르크스주의적 전제를 포기하거나 변화시키게 되면 마르크스주의적 실천 내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민주주의는 아주 협소한 부르주아적인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반대의 편향도 있는 거는 뭐 잘 아시겠죠. 반대의 편향이 예를 들어서 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독재의 위선적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거기에만 꽂힌 사람들은 이걸 깨는 말 그대로의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물리력 사용에만 집중하는 노선도 실제로 있었죠. 아나키즘 극단주의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 일부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짜 폭탄 던지고 암살하고 파괴 활동하고 이게 진짜 민주주의로 또 불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19세기 초기의 블랑키주의적 노선으로 회귀해버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20세기 초에 상당히 유행했던 노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여기까지는 뭐 역사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운동 내에서 민주주의 개념이나 그 개념의 실천적 해석 뭐 이런 얘기라서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다시 이제 우리가 그 문맥상의 표현 같은 걸 조금 꼼꼼히 보는 거를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어 문장, 첫 페이지에 독일어 문장 다시 한번 좀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미 이제 위에서도 봤다. 뭘 봤냐 하면 노동자 혁명의 첫 번째 단계, 첫 걸음,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 계급으로의 에어헤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향이다. 제가 이제 상승 고향 이런 번역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번역을 다 보지는 한글로 나온 모든 책을 뭐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보는 박종철 출판사 선집 거, 단행본 거, 또 뭐 강유원 교수 거 하고 이제 몇 개 번역, 그다음에 이준우 교수 거하고 몇 개 번역을 봤는데요. 이게 대부분 박종철 출판사 영향으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장악 이렇게 해석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배계급으로의 강유원 선생 거였나 이진우 선생 거였나요? 요걸 저처럼 좀 직역해서 지배계급을 고향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상승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 책에 나오는 공산당 선언 본문 인용은
제가 그 메가판 가지고 번역을 MF의 판을 가지고 번역을 새로 다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더 축자적으로 좀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이유는 에어 해붕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박종철 판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 구절을 국가 권력의 장악이라고 해도 사실 틀리지는 않아요. 문맥상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맥상 이게 분명히 같은 내용이라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1장에서도 이 혁명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혁명의 전개 과정이 첫 단계가 이거다 해놓고 같은 책의 출판된 같은 책의 2장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출판된 책이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이라 보더라도 저는 무리는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막스주의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조금 폭넓게 우리가 더 계승을 하려면 그거보다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배계급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계급 사회에서 지배계급일 수 있는 조건은 뭐죠? 자본주의로 우리가 한정한다면 막스는 뭐라고 정해? 마르크스 엥겔스의 고전적 정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배와 피지배의 갈림길에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해서 작동시키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생산 과정에서부터 착취하는 역할을 꾸준히 이어서 계속 해야지만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부르주아지는 거기에 성공하면 대대손손 부르주아지로 남는 거고 거기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계급 분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본가 계급의 수도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막스가 얘기하는 바는 숫자가 초기에는 많았는데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한 단계에 가면 자본가 계급의 수는 아주 극소수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중간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상당수가 그 지위에서 탈락해서 계급 분해되어서 프롤레타리아트나 오히려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면 계급이 단순화된다. 아주 극소수의 부르주아 계급과 절대다수의 노동자 계급으로 단순화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배계급이 지배계급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극 보면 왕자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왕 되는 거 아니잖아요. 큰 아들을 태어났다고 곧바로 왕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난 투쟁 과정이나 우여곡절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지배계급으로서 유지되는 거 이제 막스적 표현을 하면 그 지배 피지배 관계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뭔가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얘기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또 사회학 용어로 하자면 그 지배 관계의 지배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자라고 표현하든 지배계급으로 상승해서든지 간에 이렇게 돼서 사회주의적 조치들을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인 PT 독재 기간에 실행을 해. 실행을 해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사회에 더 많이 하고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는 그 과도기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한번 정치 권력 장악해서 정치적 지배권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PT 독재 기간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계급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애초에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지배계급으로 상승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걸 협소하게 보더라도 정치 권력을 이례적으로라도 장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게 민주주의의 정치다라고 말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마르크스주의에서 의미 있게 계승을 하려면 도대체 이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야 돼.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떻게 지배계급에 대해서 PT 독재 기결을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느냐를 설명해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확정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 독단적인 해석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이 책의 2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 책의 2장에서 뭘 다루냐 하면 바로 도대체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집단적 주체로서 형성되느냐가 아주 길게 다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혁명의 첫 단계가 노동자 계급이 지배계급으로 상승 얘기가 앞에 아무 얘기가 없고 뒤에도 아무 상관 있는 얘기가 없는데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2장에서 이걸 계속 다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거든요. 하나는 특히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객관적 조건 속에서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수적으로 다수가 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역량이 강화되고 하느냐. 그 다음에 주체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급이 인프레타리아트가 등장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집단적 주체의식, 즉 동질적인 정체성을 가져서 하나의 계급으로서 행동해야지만 운동과 혁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프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으로 상승하기 위한 주체적 조건도 설명을 하죠.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1장에서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 통일되지 않으면, 변증법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시니컬하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1장 첫 부분에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혹시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런 게 예를 쭉 들어죠. 고대 로마에 뭐 누구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계급투쟁에서 어떻게 됐냐 이 얘기를 해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쫓아내고 이겨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경우도 있지만 투쟁하는 두 계급 모두의 몰락으로 끝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존의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와서 그 사회가 붕괴되는 게 혁명의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가 사회주의로 이행의 1차 조건이에요.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그게 이제 붕괴로 나타나는, 위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러면 자동론이죠. 그죠? 기계론적인 자동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프레타르트 계급이 정치적 주체로서 의식적으로 혁명적 실천을 이 시기에 해야지만,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해야지만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객의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주객의 통일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체가 주체로서 존재하고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이거를 지배계급의 고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에어해붕이라는 그냥 정치 권력의 장악 이렇게 어떤 데서는 썼어요. 마르크스가. 근데 이 구절에서 굳이 에어해붕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마르크스가 이때가 30대 초반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마르크스가 20대 중반까지 해결주의자라고 스스로 자처를 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해결의 용어나 해결의 논리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써요. 이 에어해붕은 아시겠지만 해결 변증법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순되는 두 항이 투쟁하다가 고양되는 상승하는 게 에어해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라고 번역하기도 어떤 다른 책에서도 고양이라고 번역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고 일시적으로 정치적 힘이 세져가지고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보다는 이 단어나 이 맥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제 이제 상상이 아니라 단어에서 그런 거를 상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공장에서는 앞뒤에 여러 곳에서 계속 마르크스가 다뤘던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생산하는지 객관적인 조건을 쭉 얘기해요. 공장이 많으신 거,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당연히 노동자 계급의 숫자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과거에 산 넘어가지고 저렇게 편지 쓰고 이럴 때는 노동자 계급이 몇 년이 지나도 단결이 안 되다가 철도, 통신, 전신 이런 게 딱 생기니까 과거에 몇 년에 걸렸던 거를 몇 달 만에 단결을 이루게 됐다. 이 얘기를 쓰잖아요. 공산론에 중요하게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집단적 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등장하는 객관적 조건들을 뭐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문장이 짧으니까 어쨌든 체계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게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집단적 주체로서의 의식적인 각성, 그걸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막스주의 전통에서 부르죠? 계급의식이라고 우리가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의식을 가진 집단적 주체로서의 동일한 정체성을 획득하고 여기에 기반해서 정치적 실천을 의식적으로 하는 주체가 집단적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이 덧붙여져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향이란 말이 단순하게 권력을 잡았다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묘사라기보다 정치적 권력을 잡고 이걸 더 나아가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마르크스가 계속 첫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했다고 혁명 끝났다고 뭐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갈 일이 뭐 너무너무 많은 거야. 과도기로서의 PT 독재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다가 그 다음에 낮은 단계 공산주의, 높은 단계 공산주의 언제 끝날지는 몰라. 심지어 또 나중에 어떤 다른 책들에서는 이 과정이 역사의 완성은 없다라는 투로 얘기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이끌고 가야 될 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때 고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국가 권력 장악 시작하고 이제 겨우 사회주의 조금씩, 사회주의에 해당되는 조치들 조금씩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향이라는 것이 권력 장악이라는 사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태가 돼야 이게 된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정치 세력화라고 이제 계속 불러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혁명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실패해서 마르크스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다 둘 다 죽고 끝난다,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충분히 주체화되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되면 그냥 다 죽고 야만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유행했던 유명한 경구가 있죠.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노동자 계급이 주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본주의 붕괴돼도 그냥 둘 다 야만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사회주의로 가면서 문명이 더 발전한 단계로 모양되느냐, 아니면 야만 상태로 돌아가느냐는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성장하느냐에 달려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길게 강조하냐 하면요, 바로 현실에서의 마르크스주의 운동에서의 민주주의 문제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제 해석에 따르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해석에 따르면 공산당 선언 2장에서 마르크스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문제인데,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의 주체가 어떻게 자격을 갖추게 되느냐, 그 조건은 뭘까, 이걸 고민을 했는데, 이게 현실에서 유지되고 확장되지 않으면 노동자 계급의 혁명 투쟁은 왜곡되겠죠. 실패하고 왜곡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는 조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치적 역량이 없거나 충분한 생산력에 기반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충분히 단결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사회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합해서 실천으로 이전시키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도대체 그게 어느 만큼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또 더 이상의 과제를, 역사적 과제를 설정하려면 어떤 단계의 노동자 계급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딱 도달해서 정치 권력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2단계는 말 그대로 첫 단계니까 그 이후의 과제를 수행하려면 노동자 계급은 끊임없이 고양돼야 돼. 생산량만 증대되는 게 아니라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역량도 고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역량의 고양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마르크스주의적 실천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이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적 운동 자체가 민주적인 운동이 되려면, 즉 완전한 무계급 사회로서의 전면적인 민주주의 실현으로 더 나아가는 진보적 운동이고, 동시에 그 과정 자체가 민주적일 수 있으려면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역량 강화라는 것이 가능하면 그거 곧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고, 그게 불가능하면 이건 민주주의도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의 얘기로 돌아와서 이걸 동격으로 쓴 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지배계급을 고양이 왜 곧 민주주의냐, 이러면 좀 설명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뭐 좀 마무리 얘기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사회적, 혁명적 실천을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어 왔고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죠. 하나는 첫 번째는 마르크스가 계속 이제 노동자 계급이 지배적으로 상승되는 객관적, 주관적 조건 다 있어야 된다 이랬으니까,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도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불균등하게, 지구상에서 불균등하게 발전하면서 모든 사회의 노동자 계급이 같은 물적 토대에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균등하게 존재하는 여러 지구상의 그 사회 구성체들 속에서 자본주의가 충분하지 발전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제국주의적 질서 속에 강제로 편입되어진 어떤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의 사례들이죠. 이 사례들이 객관적 조건이 그 사회 하나를 좀 이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떼놓고 생각했을 때 노동자 계급이 혁명적 주체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제국주의에 의한 수탈이 강화되어서 그 사회 내의 모순이 심화되는 경우, 실제로 제3세계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제국주의적 수탈은 심해지는데 이걸 노동자 계급이 주체적으로 혁명적으로 방어하거나 공격할 만한 객관적 조건을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 계급은 도대체 어떤 정치적 실천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 이게 사실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실천에서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대답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낸 거니까.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 문제하고 연결된 건데, 이제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르크스주의는 공산당 선언만 갖고 보더라도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지배적으로 보양되는 실천이나 의식적 실천이나 역량 강화를 계속 해야 되죠. 이건 원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주어진 당면한 과제나 앞으로의 곧 다가올 미래에서 그것만 갖고는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 힘만 갖고 안 되는데 어떻게? 라고 물었을 때 마르크스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이제 그때 가서 마르크스는 대답을 어떻게 하냐? 과거를 돌아가요. 왜냐면 앞으로 올 걸 이제 예측하는 건 마르크스 잘 안 하죠. 그거는 되게 비과학적이라고 마르크스 싫어하는 태도고, 과거의 혁명의 사례를 갖고 이제 중거점 같은 걸 좀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 혁명사에 마르크스가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인 거죠. 앞으로 다가올 혁명의 과제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있으려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서 3부작 이런 거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던 거죠.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던 노동자 계급이 다른 계급과의 동맹 또는 갈등 과정 속에서 혁명이 어떻게 성공하기도 하고 어떻게 왜곡되고 실패하기도 하느냐. 예를 들어 48년 2월 혁명에서 부르주아 좌파와 가서 7월 왕정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다가 불과 4개월 뒤에 6월 노동자 봉기에서 극단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 당시 파리의 노동자 계급이 20세기의 주변부의 노동자 계급처럼 충분히 독자적으로 혁명의 주체가 되고 그걸 성공시킬 만한 역량이 부족했던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됐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은 공산당 선언 단계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죠. 이 짧은 선언문에 그걸 길게 쓸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마르크스의 사상이 그 문제 제기 정도를 했던 거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발전시킬 정도의 이제 학문적이나 실천적 역량이 축적되기 이전이니까, 30살이니까. 근데 참고할 수 있는 점은 줘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장 첫 부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2장 첫 부분이 혹시 읽어보셨던 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공산주의자와 프레타리아트의 관계가 2장이거든요. 2장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의는 어떤 사람이다, 이 얘기가 처음에 나오는 몇 달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공산주의 운동이 뭐 인제 초기당, 인제 시작할 때니까. 그렇게 완성된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라면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혁명적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의 관점에서 이제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 문제를 짧게 한 구절로 다뤄요. 뭐라고 다루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혁명의 과정, 공산주의로 가는 아주 긴 역사적 발전의 과정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변화의 과정, 역사라는 건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하는데 이 혁명의 구체적인 당면한 과제라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도 있지만 최종적 목표에 가는 그 긴 과정 속에서는 당면한 과제들은 계속 변화하고 이질적인 과제들이 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특수한 어떤 역사적 과정의 단계를 최종적 단계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 이거를 아까 우리가 했던 역사 속에서의 민주주의적 실천하고 연결하면 충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주체로서의 역량을 노동자 계급이 갖지 못한 어떤 사회나 역사적 시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 계급이 그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회의 뭐 뿌티부르주아지라든지 몰락한 중간 계급이라든지 혹은 또 대자본가라 하더라도 대자본가 중에 진보적 분파라든지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에서 뭐 얘기하듯이 몰락한 지배계급이든지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는 일은 실제 역사적 혁명 과정에서 아주 많이 일어났죠. 특히 프랑스 혁명을 이론적으로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엘리트 출신들이잖아요. 귀족 계급 출신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층 계급들에게 교양 요소, 마르크스 그 당시 표현은 교양 요소를 전달한 게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역량 강화에 중요한 계기였다. 근데 그렇게 높게 평가하죠.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교양을 갖춘 지배계급이 통째로 이념적으로 작용화돼서 온 게 아니라 그 중에 몰락한 일부가 갈데 없앨 것 같던 놈. 그러니까 좀 비하하는 투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도움도 받았지만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도움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전적으로 무식하고 단결도 안 되던 애들이 몰락한 자본가 계급 지식인이 와서 몇 자 가르쳐 줬다고 확 주체화되고 이런 것까지 과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정한 역사적 단계,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약해서 지배 계급의 한 분파 또는 다른 피지배 계급이더라도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다른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전술적 제휴를 하거나 계급 동맹을 맺는 어떤 당면한 과제가 있는 상황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항상 그래야 되거나 운동의 최종 단계에서도 이런 실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공산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는 특정한 맥락에서의 당면한 과제에 대한 맥락상의 과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 동맹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앞에 1시간 동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혁명의 주체적 조건이라는 거는 노동자 계급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성립하고 성장하는 거. 이게 절대 조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공산주의 혁명은 불가능한 거로 막스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전제예요. 이거 부정하면 사실은 막스주의 혁명론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이 조금만 힘이 약하면 항상 다른 계급과 동맹해야 되고 이거는 거의 항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조건이다. 특히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자본주의 주변의 외곽 지역에서 변방 지역에서는 무조건 기존 엘리트들과 어떻게 하든지 동맹을 전술적으로 잘 맺느냐에 따라서 혁명의 승패가 달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이 공산당선 2장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 구절 운동의 특정한 단계에서의 당면 과제를 운동의 최종 목표하고 뒤섞어버리는 이건 공산주의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태도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노동자 계급은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고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되고 결국은 특히 교양 요소라는 측면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소위 말해서 지도를 받게 되는 거죠. 정치 세력은 소위 말해서 몸빵은 노동자 계급이 하는데 그걸 지도하고 이념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엘리트 출신이 누군가가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 이게 공산당선에서 이미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고착화되거나 하면은 곤란하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운동 과정이 비민주적이 되는 이유는 바로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한계가 있다고 부정하면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수동적이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따라가는 거. 수동적이고 선진 엘리트들을 추종하는 방식으로만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 계급을 주변화하고 객체화하는 태도인 거죠. 그거는 비민주적인 실천의 방식이다. 그래서 최종 목표에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로 가는 노동자 계급의 실천의 과정도 민주적이 된다는 것의 핵심 전제는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주체로 성장해야 되고 그걸 위해 그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엘리트들의 원조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다른 계급과의 동맹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당면한 과제를 핑계로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실천 그리고 민주적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역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었다. 이걸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